네, 데일리 스터디 문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고전 시가를 보시게 될 텐데 고전 시가 가운데에서도 아주 초기 버전들 고대가요, 향가, 그 다음 고구려 시대에 쓰여진 한시 한 편을 보게 될 겁니다.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글도 굉장히 짧고요. 또 뭐 독해는 사실은 크게 상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독해 자체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뭐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단순한 글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에 좀 주목해 보세요. 문학을 뭐 장르별로 구분할 수는 있겠죠. 뭐 현대 시가 있고 고전 시가가 있고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극문학, 수필 뭐 되게 많단 말이야. 그 많은 장르들을 하나로 딱 통합해서 그럼 문학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좀 거칠긴 합니다만 러프하게 하나만 딱 얘기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포인트는 작품 자체의 중요성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런 글 속에서 우리가 정서를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인가, 그 찾아낸 정서를 가지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먼저 볼 텐데요. 배경사라는 이미 그 3번 문제 보기에다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미 풀어보고 들어온 상태니까 기본적인 배경사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공무도화가는 장르는 고대가요죠. 자, 최근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고대가요가 연대가 언제인가요? 언제 쓰여진 글이에요? 상고시대부터, 역사 이전부터 삼국시대까지 쓰여진 글들을 고대가요라고 한다. 자, 기본적인 특징은 배경사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구비문학이었으나 뭘로 기록됐죠? 정읍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고대가요들은 모두 다 한문으로 기록됐죠. 그래서 한역시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볼 공무도화가는 고대가요 중에서도 개인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 혹은 개인서정시,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한 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구지가라고 하는 거 다들 배운 기억이 있죠, 그죠? 그거는 집단무가죠.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부르는 노래. 반면에 지금 보는 공무도화가는 물론 이거를 무당들의 퍼포먼스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아내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개인 서정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고대가요라고 하는 장르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배경사는 제일 3번 문제에 있는 보기에 있는 가의 배경사를 참고하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남편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점점 술 취해서, 이유는 몰라요. 왜 물에 빠져 죽는지는 모르겠으나 술이 취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시오. 자, 만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볼 거. 제일 처음에 이마라고 불렀어요. 님이요 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러면 하자 입장에서는 첨자가 되죠, 그죠? 첨자한테 물을 건너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표현 방식이 있죠. 여러분이 아마 고3 끝날 때까지 시가문학 문제를 풀 때 표현상의 특징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될 선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화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대화체. 자,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대화체를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한 개만 정확히 기억합시다. 시 속에서 누구누구요 라고 부르는 첨자가 주어진다면 대화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이 글은 대화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화랑 대화체는 조금 달라요. 이걸 대화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화라면 이마라고 부르면 또 임도 나한테 한마디를 했다면 대화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단순하게 님한테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죠?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니까 대화체라고 하는 거고. 자, 머리 복잡하면 한 개만 기억합시다. 시 속에 첨자가 주어진다면 현대시가 됐던 고전시가 됐던 누구야라고 부르는 첨자가 주어진다면 대화체로 쓰여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물을 건너고 있는 님한테 그 물을 건너지 말라고 지금 만류하고 있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물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물을 건너지 마시오. 자, 여기에 상징성은 선생님이 세 번째 줄까지 읽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갑시다. 님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자, 내가 만류했으나 그 만류가 실패한 거죠, 그죠? 자, 님은 그 물을 건너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자, 내 말을 듣지 않고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 여기까지 계속 지금 행이 바뀌면서 물이라고 하는 시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살짝 조금 다릅니다. 자, 이렇게 보통 얘기하면 돼요. 물을 건너지 마. 지금이면 충분해. 자, 님과 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님이 그 물을 건너가 버렸죠. 사랑을 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야. 이거는 이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 물에 빠져 죽었어. 이 물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이미지가 살짝 바뀌면서 시가 전개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중요한 거. 아까 선생님이 지금 이 수업 시작하면서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파악하는가가 문학의 본질이라고 했죠. 그죠? 자, 이제 이 상황에서 화자가 보여주는 태도나 정서를 좀 봅시다. 자, 님과 내가 사별하는 거죠. 죽음을 통한 이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슬픈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슬프겠죠? 슬프니까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겠지. 그런데 여기서 취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하나는 슬픈데 어떡하지? 절망감, 체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슬프지만 나도 나중에 죽으면 저승 가서 만날 거야. 지금 괜찮아. 극복 의지 이야기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보시면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꼬 어찌할 수 없네. 자, 이 상황 님과 죽음을 통한 이별의 상황에서 하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체념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체념적 혹은 절망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좀 일반화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사랑하는 님이 내 앞에서 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죠. 이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념적이고 절망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시의 내용은 뭐예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체념을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서는 슬픔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한의 정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문학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 우리 고전 시가에서 여성 화자가 등장할 때 보여주는 기본적인 정서가 한의 정서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 민족의 정서의 원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공무도화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헌화가. 자, 얘는 향가죠. 선생님 살짝 지우고 다시 하나 정리할게요. 자, 향가도 우리가 최근에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또 역시 다 아는 이야기니까 말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연대가 언제 쓰여지는 거죠? 통일신라 시대에 쓰여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향가라고 부르고, 쓰는 방식은 뭘로 써요? 향찰로 표기하죠. 금방 봤던 고대가요는 구비문학, 말로 창작되었고 나중에 한자로 기록됐기 때문에 한역시가라고 부른 거고요. 지금 보는 이 향찰은 처음부터 구비문학이 아니라 향찰이라고 하는 기록문학이에요. 자, 일단 통일신라 시대에 쓰여졌고 향찰로 기록되었다. 자, 세 번째, 형식. 얘 형식은 제일 처음에 4줄짜리 사구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8줄짜리가 쓰여지고 마지막으로 19채 10줄짜리가 쓰여지게 되고 10줄짜리 향가가 향가 중에 가장 정제된 형식이라고 수업되어 있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향가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 뒷얘기 생략하고요. 자, 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사구체 향가는 보다시피 가장 단순한 형태죠. 보통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게 되는 사구체 향가는 지금 보시는 헌화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동요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매우 단순해서 독해를 하거나 공부하는데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향가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보려고 하는 건 통일신라 시대에 향찰로 쓰여진 사구체 향가구나 정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향가는 승려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불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견우노옹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말은 좀 있어 보이는 말인데 별거 아니고요. 끌다, 견인차할 때 그 견자예요. 우는 소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면, 현대어로 풀면 소를 끌고 가는 노옹,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족이 쓴 것도 아니고 승려가 쓴 것도 아니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만 향가는 기본적으로 기족층, 그 가운데서도 승려 계층이 많이 쓰는 것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 이렇게 일반 민중이 쓰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3번 문항에 나와 있는 배경사랑 참고하시고요. 자, 봅시다. 자줏빛 바윗가에 잡고 있던 암소를 놓게 하시고, 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견우노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를 끌고 가고 있는데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암소를 놓게 하시고, 자, 그
그다음 뭐예요?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가정했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수로 부인한테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소하고 꽃에 대해서는 살짝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암소는 지금 내가 나한테 소중한 거죠. 그렇지만 당신한테 꽃을 바칠 수 있다. 이건 내가 버릴 수 있는 거, 놓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버릴 수 있는 어떤 가치, 버릴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꽃이라고 하는 건 내 목숨, 절벽에 난 꽃이니까 내가 거꾸로 가다가 중난이 있더라도 내가 너한테 바치고 싶어. 꽃은 수로 부인에 대한 노인의 정성 혹은 사랑, 뭐 애정,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시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참 주제가 단순합니다. 수로 부인에 대한 애정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어렵게 얘기하면 신라인들의 미의식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 그런 신라인들의 미의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글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별로 설명할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글로 갑니다. 이거는 여수장 우중문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라는 뜻입니다. 그 고구려 시대에 수나라가 침범을 했고 그래서 살수대첩에서 우리가 작살냈다 이 얘기를 아마 역사 시간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수나라 장수로 고구려를 침범한 우중문에게 을지문덕이 쓴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 시는 겉으로 읽으면 뭐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요. 속뜻이 되게 중요한 시입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묘한 계산은 지리에 통달했네. 누가? 여중문이. 자, 이거는 화자가 여중문이 된다. 수나라 장수 우중문한테 하는 말이에요. 화자가 우중문한테 너는 너의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또 묘한 계산은 지리에 통달했어. 자, 화자가 이 우중문을 표면적으로는 지금 얘를 칭찬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아. 자, 또 똑같이 얘의 어떤 그 공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족함을 알고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겠소.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 이렇게 훌륭하니까 됐어. 돌아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누군가를 칭찬한다고 하는 건, 자, 보통은 일반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의 신기한 계책을 참 그래. 잘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실제로는 긍정적인 칭찬이라기보다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돌아가기를 바라노라 가로치고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너 나한테 작살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는 비아냥거리면서 우중문에 대한 요구를 위협 형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앞쪽에 나온 칭찬, 겉으로는 참 잘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아냥거리는 거니까 반어법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시험지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많이 못 들어본 얘기일 텐데 이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막 칭찬했다가 뒤에 확 떨어뜨리는 거 있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냥 처음부터 칭찬만 막 하는 것보다가 너는 좀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더 부각되겠죠. 또 반대로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자, 너는 이런 점은 좋은데 그런데 이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뒷부분이 더 강조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을 수사법으로는 억양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에 칭찬하는 것처럼 푹 띄워놨다가 뒤에서 내 말 안 들으면 작살날 거야 확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걸 억양법이라서 요 시가 나오게 되면 하자가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위협하는 거다. 자, 이런 것들 하자의 숨은 의도들을 잘 파악하시면 이 글도 제대로 읽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색을 모두 다 삼국시대, 통일시대 시대까지 쓰여진 것이니까 거의 고대 시기에 쓰여진 세 개의 글을 봤습니다. 장르는 전부 다 다르죠. 첫 번째 글은 고대 가요고요. 두 번째 보신 것은 향가가 되고 세 번째 보신 것은 한시입니다. 한시. 자, 그러면 문제로 가봅시다. 자, 지금부터가 포인트예요. 오늘은 지문 분석도 지문 분석이지만 지금부터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단순해 낼 문제가 하나가 없어 보여.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화되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가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 자, 한 개씩 한번 따져나가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답은 이미 1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자, 1번을 보시면 가에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고 싶은 하자의 모습. 자, 가에서 물을 건너지 마시오. 뜻을 전달. 뭘 바라고 있어요? 남편이 안 죽으면 좋겠어. 자, 나에서 뜻을 전달. 내가 꼭 꺾어다 줄게. 바라는 바, 내 정성을 받아줘. 그 다음에 다에서 이제 돌아가. 뜻을 전달.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기를 바라보라. 전하는 바, 안 돌아가면 작살낼 거야. 그러니까 뜻을 전달해서 전하는 바를 말하고 있다. 일단 답은 1번처럼 보입니다. 자, 2번 할게요. 2번. 가에는 자신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청자에 대해 하자의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가에는 물을 건너지 마시오. 근데 물을 건너가지 어이할고 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에서는 견우 노홍이 수로 부인한테 하는 말일 텐데 수로 부인이 안 따르려고 하나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도 우주문한테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우주문이 안 따라요? 알 수 없죠. 나와 다에서는 시에서는 청자가 그 요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가와 나에는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자, 가에서 뭔 약속을 했어요? 나에는 뭔 약속을 했나요? 다도 마찬가지죠. 약속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럼 4번 나와 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자기중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자,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적어도 이 사람은 내 행동을 부끄러워할지 안 할지 신경 쓰는 사람이네. 다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나는 주변을 신경 쓰고 있으니 자기중심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다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가와 다에는 대상이 지닌 장점이나 대상이 이룬 성취에 대한 자, 다에는 그런 게 나오죠. 다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만 뒷부분에 들렸죠. 부러움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속뜻 물어보는 거죠. 가는 아예 이런 게 없고요. 답은 1번입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풀었습니다. 자, 2번 가죠. 가의 시어나 식구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지 않은 걸 한번 골라봐라. 2번 합니다. 가의 그 물과 나의 자줏빛 바위가는 공간적 배경으로서 맞죠? 하자가 있는 거 물가, 자줏빛 바위가 하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 하자가 물가에 있구나, 하자가 바위가에 있구나 상황 알 수 있죠. 1번 문제 없습니다. 2번 가의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와 가의 신기한 계책 묘한 계산은 청자의 행위에 대한 하자의 심리나 태도. 자,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청자가 하자의 태도는 안타까움. 그 다음에 다에서 신기한 계책 묘한 계산 누가 한 거예요? 청자가 한 거야. 하자의 태도는 뭐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2번도 문제 없어요. 3번 가의 돌아가신 이를 통해 대상과 이별하는 상황을 그렇죠. 사별 나의 밭이 오리라를 통해 대상에게 마음을 전하려는 상황 당연한 거고. 자, 4번은 나의 꽃이 청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자의 진심, 나의 사랑, 나의 애정, 수로 부인을 위한 어떤 존경, 왠가 좋은 말 다 붙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의 공은 싸움을 통해 청자가 얻은 것으로. 자, 네가 싸워서 공이 이미 높아. 우중무리가 얻은 것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얻은 것으로 앞으로 계속 얻고자 하는 가치를 상징한다. 자, 네가 앞으로 계속 공을 얻으려고 하는데 얻고자 하는 가치 맞죠? 더 욕심내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말이니까 4번도 맞고요. 자, 5번 나의 암소가 하자가 한순간도 버려둘 수 없는 소중한 마음을 의미한다면 뻑큐 아니죠. 이미 끝났네. 그지? 암소는 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5번은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뒷부분 볼게요. 다의 족함은 청자가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어. 자, 청자가 누구예요? 우중문이죠. 우중문이가 지금 충분해 느끼고 있어요? 알 수 없죠. 시에서는
그거 알고 돌아가라고 했을 뿐이지 청자가 그걸 느끼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니 5번은 나와 다에 대한 설명 모두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보기의 선생의 요청에 대한 학생들 답변이 다 적절치 않은 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가와 나와 다에서 어떤 배경설화를 바탕에 두고 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다 문제 풀고 들어왔을 해석이 따로 읽진 않을게요. 자, 문제가 뭘 요구했냐면 옳지 않은 겁니다. 배경설화를 바탕으로 할 때 옳지 않은 설명. 자, 1번부터 갑니다. 가와 나의 경우에 배경설화 속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은이를 백수강부의 아내나 견우 노인과 같이 제시하는 것이겠고, 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백수강부, 우리말로 풀면 머리가 허연, 백수, 머리가 허연, 강부, 미친 늙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처가 불렀으니까 아, 화자가 백수강부의 처겠구나. 그 다음에 그 나에서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라는 부분을 보면 이 노인이 암소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견우, 소를 끌고 다니는 노옹이라고 부른 겁니다. 1번 문제였고요. 2번 간이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하자의 정서. 자, 자기 남편 죽은 거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 전쟁이니까. 2번도 문제였죠. 3번 나 가의 청자와 달리 가의 청자는, 자, 가의 청자가 누구예요? 백수강부죠. 자, 가의 청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가의 하자가 청자에게 하는 말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하소연에 가까운 것이겠군요. 죽었으니 어이할고 한의 정서, 체념적 태도. 자, 맞고 4번 갑니다. 가 나의 하자와 달리 다의 하자는 자신의 생각이 청자에게 전해졌을 때 청자가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아니죠. 내가 너를 칭찬하는 말 하고 그 공을 알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청자가 이 얘기를 듣고 감히 구부려 장수가 감히 나한테, 청자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 강분하게 될 거고, 그래서 청자를 우중문을 도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를 쓴 것이니까 이 시를 읽고 청자가 어떤 마음을 느낄 것인지를 생각하고 쓴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합시다. 가는 배경사나 역사적 사건 속의 인물들이 하자와 청자가 되고 있으므로 인물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하자가 청자에게 전하고자 싶은 진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 말이죠. 배경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짧은 글에서 하자가 청자에게 어떤 정서나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문학 감상의 본질이니까 5번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쉬운 글 간단하게, 문제도 간단하게 봤는데 꼭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학은 정서 파악에 있어요. 그래서 정서 파악이 전 시간에 첫 강좌에서 현대시한테도 얘기했었죠, 그죠? 보통은 시 속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황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이 너무 어려운데 당장 한두 작품 본다고 해서 이거구나 바로 알게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쌓여지는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쉬운 것부터 하나씩 반아가다가 보면 어떤 단계에 이르면 숨겨져 있는 정서나 태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